두 번째 파일을 준비할게요. 두 번째 파일은 전기 회로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 전기 회로가 여러분들을 상당히 머리 아프게 할 건데 그 이유는 바로 오메 법칙과 다음에 계산 과정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이제 이번 파일에서 거기까지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 회로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전기 회로는 전선, 전기기구 등으로 이루어진 전기기구로 이루어진 전류가 흐르는 장치를 전기회로라고 해요. 전류가 한 바퀴 뺑글 돌 수 있으면 전부 다 전기회로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건전지와 전선과 꼬마 전구 이렇게 놓게 되고, 이 건전지가 1.5V 이 전구에서 빛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건전지에서 전기가 나와서 전구를 빛을 밝히는 일을 한다라고 까지만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전기회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이런 전기회로를 다음과 같이 회로도 모양으로 연결을 해서 그림도 그릴 수 있어야 되며, 이 회로에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간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되고, 전류가 전구를 지나면서 이 전류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꿔서 나타내고, 에너지를 잃은 전류는 다시 들어와서 전지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다시 출발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되며, 이 전구의 저항, 여기 흘러가는 전류, 이 전구에서 소모되는 전압까지 구해야 되는 게 이번 소단원의 최종 목표입니다. 먼저 이런 전류, 이런 회로는 흡사 무엇과 많이 비교를 하느냐? 물의 흐름과 비교합니다. 즉 전기 회로에서 우리는 전류의 흐름을 물의 흐름과 실제적으로 많이 비교하는데 다음과 같이 비교합니다. 먼저 전구 역할하는 게 물레방아입니다. 전기회로에서 전구는 전류가 지나가면서 일을 하는 곳이에요.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를 바뀌는 곳. 모터가 있다면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를 바뀌는 곳입니다. 물레방아는 어떤 거냐? 물이 지나가면서 물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를 바뀌는 곳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도선. 우리는 여기 전기회로는 이 길을 따라서 가는데, 이 길을 우리는 도선, 쉬운 말로 전선이라고 하죠. 이 전선을 따라서 전기가 흘러갑니다. 그러면 물의 흐름에서 도선은 파이프가 될 겁니다. 파이프. 물이 흘러가는 수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회로에서 전류가 지나가면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물이 지나가면서 일을 합니다. 물이 지나가면서. 또 하나, 전기회로에서 가끔 스위치를 놓고서 이 스위치가 열려 있으면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닫혀 있으면, 이렇게 닫혀 있으면 전기가 통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딱 물러가는 실험으로 초등학교 때 해봐서 알 수 있을 텐데, 이러한 것을 우리는 물의 흐름에서는 밸브로 물을 열고 물을 닫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25페이지 보면 펌프가 또 하나 존재하는데, 이 펌프는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물을 끌어올려주는 장치고, 여기에서는 전지가 그러한 역할을 할 겁니다. 전지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표를 꼭 알 수 있도록 하세요. 전류 흐름, 물의 흐름에서 전구와 물레방아, 전지와 펌프,
스위치와 밸브, 그 다음에 전압과 수압 혹은 물의 높이 차이, 이렇게 전류의 흐름과 물의 흐름을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건 일반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전압, 스위치, 전지, 전구, 전류의 흐름까지 여러분들 이제 요거를 이제 이해할 겁니다. 교과서 2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전기배로 그림이 나와 있어요. 사진, 실제 사진. 전구와 스위치와 전지로 이루어진 건데, 이 그림 안쪽에 25페이지 그림입니다. 사진이에요. 이 사진 안쪽에 똑같이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잘 보시면 사진에 보면 여기 D 플러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가 플러스 극을 의미하니까 여러분들은 똑같은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안쪽에 이렇게, 죄송해요. 그림이 스위치가 위쪽에 있으니까 닫혀있는 이렇게 요 그림을 25페이지 그림에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딱 되겠어요. 우리가 실제 회로 사진을 딱 보고서 회로도를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가 전지가 되고, 얘가 스위치가 되고, 얘가 전구가 되겠죠. 전지에서 긴 게 플러스 극이고 짧은 게 마이너스 극이에요. 이 극은 의외로 중요합니다. 왜냐? 전류의 흐름과 전자의 흐름을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어떤 사실을 밝혀냈냐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로 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과학적인 탐구 결과 전자가 흘러가는 거고 전류가 아니라 전자가 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탐구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전자가 흐르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구나 라는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자가 흘러가는 방향과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이 반대이다. 정확히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고,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흘러갑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장 더 넘겨서 각각의 용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전류. 전류는 25페이지에 있었어요. 25페이지에 어떻게 적혀 있었냐? 전하를 띤 입자가 흘러가는 것. 전하를 띤 입자가 흘러가는 것이 전류입니다. 그런데 26페이지에 하나의 설명이 더 있어요. 26페이지에 어떤 설명이 더 있냐면 전류의 세기는 1초 동안 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이다 라고 적혀있어요. 그래서 1초 동안 도선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 하고, 이때는 우리가 전류를 A 암페어라고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1암페어 또는 2암페어, 3암페어 이렇게 읽습니다. 전류의 사전적인 의미는 맨 위에 말이에요. 전하를 띤 입자가 흘러가는 게 전류입니다. 전류가 흘러간다 라는 소리는 전하를 띤 입자가 막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자들은 전류의 이 전하를 띤 입자를 플러스 전하로 약속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 전하로 약속했기 때문에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가는 것으로 전류를 정의한 거예요. 전하를 띤 입자가 흘러가는 것이 전류다 하고,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 화살표 마이너스 극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1암페어 전류의 세기, 즉 전류를 띤 입자가 얼마나 많이 지나가느냐, 1초 동안에 많이 지나가느냐. 기본적으로 1암페어는 6.25 곱하기 10의 18승
개의 전자가 1초 동안 통과해요. 1초 동안에 요 개수만큼의 전자가 통과하면 1A의 전류값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전류입니다. 그래서 전류는 1A, 2A 혹은 1000mA 혹은 500mA라고 쓰고요. 밀리암페어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적습니다. 1000mA가 1A다. 1000mA가 1A다. 이거는 1000mm가 1m다 라고 하는 단위와 똑같습니다. 밀리의 단위가. 그래서 1000mA가 1A. 이게 전류의 뜻입니다. 이제 전류는 요 뜻에서 하나의 법칙이 더 나오는데 전하를 띤 입자가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회로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회로를 하나 그려서 여기에서 1A의 전류가 측정이 됐고 여기를 지나간다고 합시다. 1A 전류 지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전하를 띤 입자가 흘러가면 이 전하를 띤 입자는 어느 길을 따라 흘러갈 것인가를 예측하면 당연히 전선을 따라 흘러가겠지요. 이 전선을 따라 흘러가니까 여기도 1A가 지날 것이고 여기도 1A가 지나갈 거예요. 이 회로를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 1A 지나갈 것이고 여기도 1A 지나갈 거예요. 그렇다면 요 길과 요 길이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 이 길과 첫 번째 윗길과 아랫길을 두 길을 모두 합쳐서 1A가 지나갈 거예요. 0.2A 지나갔다라고 하면 0.8A 지나갔어. 합쳐서 1A. 우리는 이런 것을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해요. 전하량 보존의 법칙은 도선을 따라 흘러가는 전하량이 일정하게 보존된다라고 되어 있고 26페이지 맨 하단에 있습니다. 전하량 보존의 법칙 다시 한번 보면 도선을 따라 흘러가는 전하량은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 그 소리는 전선이 여러 갈래로 나눠졌더라도 전부 다 합쳐지면 맨 처음 전하량, 맨 나중 전하량과 같다는 뜻입니다. 전하량 보존의 법칙은 회로를 이해하는 데서 첫 번째 법칙이에요. 그래서 전류에 관해서 공부할 때 전류의 사전적인 의미, 전류의 세기, 1초 동안에 도선을 통과하는 전하량, 그래서 1A의 값을 아시고 전하량 보존의 법칙을 이해하시면 전류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하량 보존의 법칙은 기본입니다. 출발 전류와 도착 전류를 갖고 중간에 갈라진 전류에 갈라진 거를 다 더하면 같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류에 대해서 알았으면 전압은 간단하게 배우겠습니다. (27페이지에) 전압은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전지 등의 건면에 필요할 때 1.5V, 9V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전압이라는 것은 바로 전기 에너지를 밀어내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말해요.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전압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1.5V다, 9V다라고 하면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는 9V가 더 크겠지요. 위치 에너지가 크면 그만큼의 많은 에너지를 발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전압은 이러한 회로에서 이게 9V다 또는 1.5V다 또는 3V다라고 표시하고 전압의 단위는 V를 쓰며 얘를 볼트라고 읽어요.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요거 쓰는 것에 이게 단위라는 거예요. 단위. 또 하나는 얘가 약어라고도 해요. 전압은 단위로 볼트를 쓰고 약어로도 V를 써요. 그런데 전류는 약어로는 I를 쓰고 단위로는 아까 전에 썼던 A를 씁니다. 그래서 단위는 암페어라고 써야 되고요. 약어는 I라고 씁니다.
혹 시험지에서 전류를 구해라. 전류 값은 딱 했는데 2A 얘는 정답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 I는 정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약어이기 때문에 항상 단위와 약어를 구별해서 쓸 수 있도록 하세요. 전압이 세다는 소리는 전기 에너지를 잘 밀어준다는 뜻이에요. 전류를 잘 밀어준다는 뜻이에요. 전압이 세면 멀리도 보낼 수 있어요. 전압이 약하면 멀리 못 가요. 이처럼 전압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류와 전압을 알았으면 간단하게 28, 29페이지에 전류계 전압계 사용법이 나오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1번 플러스 플러스는 빨간 단자 연결합니다. 건전지에 플러스에서 출발한 길은 빨간 단자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기본이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단자는 큰 수부터 연결합니다. 어떠한 기계든지 큰 수부터 연결합니다. 세 번째 전류계는 직렬 연결하며 전압계는 병렬 연결합니다. 그럼 이제 직렬이란 용어와 병렬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회로에 전류계를 연결할 때는 그림처럼 합니다. 끊고 전류계를 연결합니다. 그러면 플러스 쪽에 빨간 단자, 마이너스 쪽에 까만 단자 연결하고 맨 큰 수부터 연결해서 바늘이 안 움직이면 그 다음 숫자, 바늘이 안 움직이면 그 다음 작은 숫자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직렬 연결이에요. 직렬은 길이 하나만 선택이 돼요. 길이 하나만. 네. 이러한 저항의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합니다. 병렬은 어떻게 연결하느냐? 길에서 하나 더 그냥 집어내서 원래 거를 끊지 않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쪽으로 전기 기구, 하나의 작은 기구를 중심으로 플러스 쪽과 마이너스 쪽을 길 하나를 더 만들어내는 형식으로 연결합니다. 이게 병렬 연결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쪽에 빨간 단자, 마이너스 쪽에 까만 단자 연결하며 역시 큰 숫자부터 연결해서 바늘이 안 움직이면 작은 숫자를 연결합니다. 29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큰 숫자 연결, 작은 숫자 연결, 숫자 연결된 것을 보시면서 숫자를 읽으면 큰 무리 없이 전압계와 전류계 숫자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압계, 전류계 공부하면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무엇인지 알았거든요.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알았고 전압계, 전류계 알았으니까 저항의 관계와 ohm의 법칙을 공부할 겁니다. 회로를 준비해서 여기에 저항을 준비합니다. 어떤 물질을 준비할 거예요. 그냥 물질이라고 합시다. 어떤 물질을 준비할 겁니다. 여기에 불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어떤 물질을 준비하고 여기 전압계를 측정하고 전류계를 측정합니다. 즉 전압을 측정해보고 전류를 측정해보고 전기를 공급해 줄 겁니다. 여기 전기가 흘러가면 여기 얼마의 전류가 흐를 때 여기 얼마의 전압이 나타난다를 연구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첫 번째 어떤 물질을 놨더니
어떤 물질을 놨더니 전압이 특정한 숫자에서 전류값이 다음처럼 찍히고 다음처럼 찍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가상의 1차 함수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어요. 신기해서 여기 건전지를 집어넣지 않고요.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집어넣으면 전부 다 이런 곳에 점이 찍혀요. 즉 어떠한 전압일 때 어떠한 전류값, 어떠한 전압일 때 어떠한 전류값, 어떠한 전압일 때 어떠한 전류값이 모두 다 찍혀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물질을 다른 물질로 바꿔봅시다. 다른 물질로 바꾸면 똑같은 실험을 하는데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떤 물질은 이런 그래프도 얻고 어떤 물질은 이렇게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 기울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존재하겠죠. 이 기울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저항이에요. 해석을 해보면 이 아래쪽 그래프에서 해석을 해봅시다. 전압이 일정한 어떤 숫자를 나타낼 때 어떤 물질은 전류를 조금 흘리고 어떤 물질은 전류를 많이 흘려준다는 거죠. 맞죠? 전압이 일정할 때 어떤 물질은 전류가 조금 흘러가고 어떤 물질은 전류가 잘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질은 전류를 흘러가는 것을 아래에 있는 물질보다 더 잘 흘러가게 하니까 밑에 있는 물질은 전류가 흘러가는 것을 방해를 잘한다. 위에 있는 물질은 전류가 흘러가는 것을 방해를 덜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우리는 저항이라고 해요. 전류가 흘러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저항이라고 하면 위에 있는 것은 저항이 작은 것이 되겠고 밑에 있는 것은 저항이 큰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저항이 작은 물질은 전압을 가로축, 전류를 세로축이라고 했을 때 기울기가 크면 즉 경사가 급하면 저항이 작은 물질, 경사가 완만하면 저항이 큰 물질이 될 겁니다. 그러면 32페이지 맨 위에 그래프를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아래쪽은 저항이 큰 물질, 위쪽은 저항이 작은 물질이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저항이라 함은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를 저항이라고 하는데 이런 관계를 나타낸 것을 ohm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ohm의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에 비례한다.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에 비례한다. 근데 ohm의 법칙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항가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류는 저항분의 1로 반비례함을 알 수가 있고요. 전류와 전압은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식을 가지고 I는 R분의 V라는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I는 전류를 나타내는 약어, 단위가 아닙니다. V는 전압을 나타내는 약어, R은 저항을 나타내는 약자입니다. 그러면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는 이러한 공식을 우리는 ohm의 법칙 공식이라고 합니다. ohm의 법칙 공식은 기본인데 여러분들이 분수로 되는 식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많이들 V는 IR 그거를 이쪽으로 가면서 뒤집은 거죠. V는 IR의 공식으로 더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ohm의 법칙 공식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V는 IR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ohm의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냐? 전기 다리미가 있고요. 전기 스탠드가 있는데 전기 다리미는 많은 열을 내고 얘는 적은 열을 냅니다. 중요한 건 얘는 모두 220V에 연결이 됩니다. 똑같은 전압에 연결되는데 어떤 건 많은 열이 나고요. 어떤 건 적은 열이 납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먼저 이 전구는 전기 스탠드의 전구는 저항이 매우 큽니다. V는 I는 R분의 V 공식을 적용해서 220V인데 대충 1100오hm 정도의 저항값을 가지게 되면 계산하면 얘가 0.2A라는 적은 전류가 흐릅니다. 적은 전류가 흘러가니까 적은 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전기다리는요, 이 공식에 그대로 넣어서 220V를 쓰는데 얘가 55ohm이에요. 그러면 4A가 흘러가거든요. 자그마치 20배의 전류가 더 흐르죠. 그래서 여기는 많은 열이 발생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앞에 나올 방법인데 바로 전기 에너지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으로 곱합니다. 시간은 초로 계산하고요. 여기까지가 전력이고요. 앞에 배울 겁니다.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며 그 다음에 시간을 곱하면 전기 에너지가 나옵니다. 많은 열이 나온다. 많은 전기 에너지가 나온다. 똑같은 시간 동안에 4A와 220 곱한 880줄 1초에 880줄의 에너지가 발생하겠죠. 얘는요 220V와 0.2A 곱하니까 44줄의 열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1초에 이건 44줄 1초에 880줄. 그래서 전기다리미가 많은 열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ohm의 법칙을 이용하면 각각의 전류, 전압, 저항의 관계를 모두 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좀 부족하니까 제가 저항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이제 구하는 것, ohm의 법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응용하는 것은 제가 파일 하나에 더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항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저항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뭐냐면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한다.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어떠한 성질이 있냐? 먼저 도체. 도체는 전류가 흐르는 물체이며 도체의 반대말로 절연체가 있습니다. 절연체와 비슷한 말로 부도체가 있지요. 그 다음에 도체, 절연체 말고 반도체도 존재했습니다. 반도체. 이제 도체와 절연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도체는 저항값이 작으며 저항, 즉 방해하는 정도가 작으며 절연체는 저항값이 무척 커가지고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값은 증가할 것입니다. 왜냐? 방해를 받고 받으니까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값은 증가할 거예요. 그런데 단면적이 넓어지면 저항값은 감소할 것입니다. 이유가 우리가 요만한 길로 갈 만한 이 좁은 폭이 넓어져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더 많아집니다. 폭이 넓어지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더 많아지죠. 예를 들어서 가시밭길이라 하더라도 폭이 넓으면 가는 방법이 더 편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항은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값이 증가, 단면적이 넓으면 저항값이 감소. 이 두 가지 요인을 가지고 이런 공식을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며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며 단면적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이제 알아듣죠. 도체도 전류가 흐르는 물체도 저항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 구리, 다음에 금. 은과 구리와 금의 순서로 전류가 저항값이 달라요. 똑같은 단면적, 똑같은 길이를 가진 물체라더라도 은의 저항이 가장 작고 구리의 저항이 그 다음으로 작고 금도 저항이 작지만 은에 비해서 저항값이 큽니다. 그리고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저항 R은 다음과 같은 공식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며 물질마다 특성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호를 비저항이라 하고 다음에 저항의 실제 길이, 저항의 단면적으로 계산하는 공식도 있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볼륨 스위치가 나옵니다. 볼륨 스위치가 무엇이냐? 저항값을 조정해서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를 조정합니다. 그 이유는 저항값을 조정하는 원리를 보면 길이를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파일에서는 옴의 법칙을 실제로 적용하는 문제를 할 것이고 이 문제는 학교 홈페이지에 실제적인 예제 문제를 제가 업로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